요즘 중국을 들썩이게 한 화제의 여학생입니다. 지금 중국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하이 최고 명문고에 제출된 투서에 가까운 한 장의 보고서. 한글은 한자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 이 어려운 한자를 계속 쓰다간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과거 문자개혁을 주장하던 마오쩌둥도 루쉰도 했던 말을 인용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중화의 혼이다 라고 교육계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고 보고서를 쓴 천재 소녀는 당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요? 더 편한 문자가 있는데 왜 쓰면 안 되죠? 한자의 나라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국제학교 2학년 리징입니다. 전 과목에서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우등생이자 국제정보 올림피아드 준비반의 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 샤오민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빨리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 2글자를 쓰는데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발음기호인 병음을 입력하고 화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후보 한자 중에서 올바른 글자를 찾고 또 다음 글자를 찾는 과정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샤오미는 벌써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첫 문장을 붙잡고 낑낑대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매일 겪는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제가 가진 조국과 한자에 대한 자부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자부심은 바로 한자였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위대한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깊은 뜻과 상형 문자로서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소리만 흉내내는 다른 문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서예였습니다.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저는 수천 년의 역사와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다는 뜻을 가진 한자 하나의 점, 갈고리, 삐침 등 8가지의 기본 필법이 모두 담겨 있다는 영자팔법의 오묘함. 그것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철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그것을 마스터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자는 제게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완벽했던 세계의 작은 균열을 만든 것은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상하이로 유학 온 맑은 눈을 가진 소녀입니다. 우리는 기숙사 룸메이트이자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수학과 과학에서는 저 못지않은 재능을 보였지만 언어와 역사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졌습니다. 특히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한자였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기숙사 방에서 함께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전문학 리포트를 1시간 만에 끝냈지만 메이리는 아직 첫 문단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든 채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텅 빈 종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매일이? 또 한자 때문이야? 리징, 나는 이 글자들이 그림으로밖에 안 보여. 뜻도 소리도 내 머릿속에서 다 흩어져 버려. 우리 위구르 말과는 너무 달라. 그녀의 모국어인 위구르어는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표문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뜻을 기반으로 하는 표의 문자였고 그 간극은 메이리에게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받아쓰기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은 메이리를 보며 선생님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반전체 앞에서 말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전날 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같은 글자를 100번도 넘게 썼던 메이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메이리는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위구르어로 부모님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긴 글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한자로는 그 따뜻한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위구르 문자를 읽는데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잘 지내요, 사랑해요라는 짧은 표준 중국어 문자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메이리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이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한자는 위대한 문자니까. 그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메이리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가진 기준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라고 믿는 오만한 천재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과제를 일찍 끝낸 저는 침대에 누워 태블릿 PC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였습니다.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에 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배우들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자판 위에서 벌어지는 거의 묘기에 가까운 속도. 남녀 주인공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그들의 엄지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긴 문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자를 쓰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보통 병음이라고 불리는 발음기호를 먼저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이라는 뜻의 단어를 쓰려면 그 해당하는 발음을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는 그 발음을 가진 수많은 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올바른 글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선택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단어가 완성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스마트폰을 들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나눠 쓸 법한 문장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 이 짧은 문장을 입력하는데 병음을 치고 수많은 후보 한자들 속에서 맞는 글자를 찾고 또 다음 단어를 입력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번거롭고 느렸습니다. 저는 스톱워치 앱을 켰습니다. 그 문장을 입력하는데 20초가 넘게 걸렸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5초도 안 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배의 차이. 이 믿을 수 없는 속도의 격차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믿어왔던 완벽한 세계에 작은 의문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문자. 하지만 저 화면 속 한국인들의 손가락은 어쩌면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세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제게 처음으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메이리를 괴롭혔던 것이 단지 그녀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문자의 거대한 무게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위험한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위험한 생각은 그날 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드라마 속 배우들의 그 비현실적인 손가락 움직임이 계속해서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기 위해 조용히 책상으로 가 붓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저는 수천 년의 역사와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슬프다는 뜻의 애자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이 글자 안에는 옷 사이로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글자 하나만 봐도 그 감정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자에는 손으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형상이, 들을 청 자에는 귀와 눈과 마음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소리만 흉내내는 문자들과 같을 수 있겠는가. 한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수많은 동급생들이 이 한자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것을 보며 저는 남몰래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자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선택받은 인재라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손가락은 빨랐지만 그 속도 속에 과연 이런 혼을 담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한자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노트북을 열고 그 기이할 정도로 효율적인 문자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자의 이름은 한글.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들은 제가 방금 전까지 자부심을 느꼈던 한자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 단 24개의 기본 기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가 아닌 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한 언어학 전문 사이트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자음은 혀와 입술, 목구멍 등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논문에는 각 자음과 신체 기관을 비교한 해부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 안에서 혀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제 혀가 정확히 설명된 그 위치에 닿고 있었습니다. 정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며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봤던 저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은 마치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컴퓨터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C 언어나 파이썬이 가진 복잡한 규칙보다도 더 직관적이고 더 우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떻게 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경이로움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문자를 만든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00여 년 전 한국의 왕, 세종대왕. 제가 알던 황제들은 문자를 통제하여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의 왕은 문자를 나누어 주어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통치의 철학이 뿌리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그가 한글을 창제하며 남긴 글을 읽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메이리. 이 문장은 마치 메이리를 위해 쓰인 것만 같았습니다. 한자를 몰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늘 주눅 들어있던 내 친구.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자는 없거나 있어도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에서는 한자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1억 명. 그 거대한 숫자 앞에서 메이리의 고통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거대한 집단의 비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려면 최소 3,000자의 상용 한자를 알아야 합니다. 신문을 제대로 읽으려면 5,000자 이상이 필요하죠.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수천 개의 그림과 씨름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으로 중국의 공식적인 문맹률은 4% 아래로 떨어졌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은 알아도 신문이나 서류의 복잡한 한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 상태의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이 모든 것이 이 문자가 가진 거대한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메이리에게 한자는 외국어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대한 침묵의 벽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수천 개의 글자가 만들어낸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던 500년 전 조선의 백성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미친 듯이 외우고 조합하는 원리를 익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제 기숙사 책상 위에서 상하이의 그 어떤 도서관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위대한 지혜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한글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메이리가 또다시 과제 때문에 시무룩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안타깝게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한자는 위대하다는 사회 전체의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메이리를 돕고 싶다는 마음과 이 일의 위험성 사이에서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조국을 배신한 학생으로, 메이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학생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이리의 슬픈 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메이리의 손을 잡고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메일이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줄 수 있어?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메이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그 첫 장에 또박또박 한글을 썼습니다. 리징, 이게 뭐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가 아주 특별한 문자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내 목소리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문자야. 그날부터 저와 메이리의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메이리는 또 다른 문자를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징,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한자도 못하는데. 나는 그냥 머리가 나쁜가 봐. 그녀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음 기억과 니은의 미세한 차이조차 낯설어하며 몇 번이고 연필을 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메일이 이건 한자랑은 완전히 달라.
이건 그림이 아니라 소리 블록이야. 내 목소리를 그대로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봐.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언어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를 물었습니다. 메일이 너의 언어로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가 뭐야?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아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노트 위에 천천히 아나라고 써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쓰는 거야. 메이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자기가 쓴 글자를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나.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메이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징. 이게 내 목소리야. 글로 쓰인 내 목소리는 처음 봐. 그날 메이리는 자신의 어머니 이름뿐만 아니라 고향의 자장가 한 구절을 한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한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던 그녀의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노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노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것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문화를,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거룩한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메이리는 놀라운 속도로 한글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글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구르어로 된 오래된 노래 가사, 할머니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 상하이에서의 외로운 감정들. 한자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표현할 수 없었던 그녀의 세상이 한글이라는 날개를 달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세종대왕이 말했던 제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이 바로 내 눈앞의 메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메이리의 변화는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주변 친구들이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티베트에서 온 제 또 다른 친구 텐진이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메이리가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메이리가 요즘 쓰는 그 이상한 글자, 그거 혹시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내 티베트어도 한자로는 쓰기 힘든 발음이 많아서. 메이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수업은 리징과 메이리에서 리징과 메이리, 그리고 텐진으로 또 몽골에서 온 알탄으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온 교환학생 사리가 우리 모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출신이에요. 혹시 우리 민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원래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노래는 입으로만 전해져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몇 년 전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 말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한글 덕분에 우리의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글이 이미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언어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다니. 사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로마자도 고려해봤지만 우리말의 미묘한 발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우리말의 어떤 소리도 거의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었죠. 우리에게 한글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글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되찾는 세계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혁명에는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역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중국의 위대한 통일 왕조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진시황은 문자를 통일함으로써 흩어져 있던 여러 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묶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날 배운 내용을 한글로 노트에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를 지나가던 한쪽 남학생 왕웨이가 제 노트를 힐끗 보고는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제 노트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너희 소수민족들끼리만 알아보는 비밀 암호라도 만들었나? 반역이라도 꾀하는 거냐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 조심해! 왕웨이! 이건 그냥 우리가 새로 배우는 문자일 뿐이야!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상한 취급할 필요는 없어! 우리의 설전은 순식간에 교실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노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가워지는 손으로 노트를 건넸습니다.
선생님은 한글로 가득한 제 노트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리징, 이것은 무엇이지? 수업 시간에 일어날 수 없는 기호로 장난을 치면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문자입니다. 개인적인 공부는 집에서 하도록. 학교에서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지. 그리고 리징, 너는 우리 학교의 최고 모범생이다. 이런 행동은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것이 혹시 분열을 조장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거라. 분열. 그 단어는 차가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열주의라는 무서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왕웨이의 그 비웃는 듯한 눈빛 속에서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어쩌면 이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위험한 놀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희망이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의 비밀 모임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그 분열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불씨를 터뜨린 것은 다름 아닌 왕웨이였습니다. 그는 그날 찍었던 제 노트 사진을 중국의 가장 큰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상하이 최고 명문 국제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일부 소수민족 학생들이 정체불명의 문자를 비밀리에 사용하며 그들만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의 글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논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한자는 중화의 혼이다. 외국의 문자를 쓰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다. 저 이상한 글자는 한국의 문자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너무 빠져서 문제다. 분열주의의 싹이다. 사상이 의심스러운 학생들은 당장 퇴학시켜야 한다. 애국주의를 내세운 비판자들은 우리를 조국을 배신한 아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메이리와 텐진, 알타는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비난의 목소리들 사이로 작지만 단단한 다른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글로 쓸 수 있다는 게 왜 문제인가? 나는 윈난성 출신인데 내 고향의 소리를 한자로는 다 담을 수 없다. 글자는 도구일 뿐이다. 더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왜 배신인가? 스마트폰이 더 편해서 쓰는 것도 배신이라고 할 텐가? 저 글을 올린 왕웨이라는 학생이야말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편협한 국수주의자다. 특히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 출신 젊은이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메이리와 똑같은 문제, 즉 자신의 언어와 국가의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빼앗겼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웨이보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자를 버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자를 사랑하고 그 위대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자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글을 쓰지 못하는 제 친구에게 한글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배신이 될 수 있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 나은 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소통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글은 또다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제 글에 공감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저명한 언어학자와 진보적인 성향의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한 원로 언어학자는 이 학생의 주장은 과거 마오 주석과 루신 선생이 가졌던 고민과 정확히 일치한다.
효율적인 문자 체계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필요하다는 코멘트를 남겨 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끝에서 저는 제 미래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1등을 하는 우등생이 아니라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메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소수자를 돕겠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코딩 능력과 한글에서 발견한 위대한 소통의 철학을 결합하자. 그래서 메이리와 텐진 같은 친구들을 위한 그들만의 언어로 된 새로운 모바일 입력기와 번역 앱을 만들자. 그것이 국제정보 올림피아드 팀장이었던 제가 마침내 찾아낸 제 인생의 진짜 과제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현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표준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소통과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화두가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500여 년 전 한반도의 한 위대한 왕이 가졌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심장부에서 한 천재 소녀가 발견한 한글의 위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나의 문자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구원하고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국경을 넘어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21세기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희 한국조화 채널은 이처럼 세계 곳곳에 스며든 한국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놀랍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